이번 강의에서는 과학혁명 이전 동서양의 자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17세기 말이 되어서야 우리가 아는 과학이론과 과학행위가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혁명 이전 대략 1500년경 유럽에서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은 어땠을까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체계가 자연 이해 방식의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고대의 자연 지식을 변증법적, 논리적으로 집대성한 이래 그는 유럽에서 우리들의 철학자, 지위를 거의 2000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경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달을 기준으로 천상계와 지상계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과 운동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지상계는 흙, 물, 공기, 불, 네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상계는 제5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겼지요. 그의 체계에 의하면 지상계의 네 원소는 무게에 따른 본래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네 원소는 항상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상승과 하강, 시작과 끝이 있는 자연스러운 운동을 하는데요.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면 운동은 끝이 납니다. 반면 천상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천상계의 운동은 시작도 끝도 없고 변화도 없는 등속도의 원운동을 합니다. 지구는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달이 그 사이를 가르는 기준인 까닭은 차고 기우는 변화가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창조주가 설 자리나 행함이 있을 수 없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는 기독교 세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죠.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은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지상계뿐만 아니라 천상계에서도 변화와 운동을 부여하고 기적도 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창조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스러운 운동과 같은 합리적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의 설계는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의지대로 자연이 존재하니까요.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인간은 원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11세기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과 다시 만나면서 그 체계에 따라 자연을 이해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부터인데요. 특히 이슬람의 스페인 점령으로 많은 아랍 서적이 스페인으로 유입되며 기독교 문명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유럽은 스페인의 레콘키스타, 영토 회복 운동으로 아랍어로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많은 서적을 발견했는데요. 이 책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200여 년에 걸쳐 수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과 화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을 절충하고 봉합해 놓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무거워 중앙에 있던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창조물인 인간이 살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라는 식이지요. 그래도 끝끝내 용납이 안 되는 기적, 부활, 영원 등에 위배되는 명제들은 금지령을 내려 거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중세 유럽은 오원소의 운동으로 자연을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를 재해석해 수용했습니다. 동양에도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지적 체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주 탄생론도 있었죠. 그리고 이는 도교와 유교 모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바탕에 태급과 음양오행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은 기로 이루어지며 이 기는 태극에서 나오는데요. 태극은 태어에서 원기의 움직임으로 구성됩니다. 태극 가운데 무겁고 탁한 기운은 땅을 만들고 가볍고 맑은 기운은 하늘을 만들며 하늘에서부터 나온 기운은 양을, 땅으로부터 나온 기운은 음을 만들었다지요. 양의 기운 가운데 정수는 태양, 음의 기운 가운데 정수는 달, 태양과 달이 별을 만들어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에는 온전히 음만으로 이루어지거나 완벽하게 양만으로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은 있기 마련이지요. 햇볕 쨍쨍한 대낮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자연이 이 두 기운의 조화로 만들어집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오행은 바로 음과 양 두 기운이 섞여 그 기운이 만들어집니다. 목화 토금수로 불리는 오행은 사물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기운의 성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과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목의 기운, 번성하는 화의 기운, 수렴하는 수의 기운, 숨기고 여미는 금의 기운, 그리고 이 모든 기운을 관장하는 토의 기운이 있죠. 이 오행의 성질은 서로를 돕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상생과 상극이라고 부르는 관계이지요. 오행이 이런 관계는 모두 자연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오행에서 중요한 것은 오행이 자연물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행은 그런 기운이자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 오행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세상 만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해와 달의 운행에 의한 천체의 변화, 즉 시간에 음양오행을 적용한 것이지요. 이처럼 오행은 만물뿐만이 아니라 하늘, 땅, 인간의 몸, 심지어 상징물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동서남북 네 방위와 중앙, 청, 적, 백 크게 네 가지 색, 각 방위를 지키는 청룡, 주작, 백호, 현보와 황룡 같은 사신도가 그것입니다. 황제가 머무는 곳이 중앙이고 이를 중심으로 네 방위가 나뉩니다. 이 오행은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계절 변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역시 오행에 대응합니다. 신체의 5장, 육부가 모두 오행에 대응하죠. 육부인데 어떻게 오행이 되냐고요? 육부는 쓸개,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삼초인데 이 삼초가 무형의 장기여서 배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머지 5부가 또 목화, 토금수의 순서로 배속됩니다. 그런데 오행이 그 자연물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듯이 신체의 장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목의 기운을 가진 간이라고 하면 해부학적인 간과 더불어 시작을 알리는 기운을 지닌 부위란 뜻이 되죠. 오행은 맛과도 연결됩니다. 한 예로 목의 기운을 가진 맛은 신맛입니다. 음식물뿐만 아니라 약들도 이렇게 오행으로 구분했는데요. 상관관계에 따라 몸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주 탄생과 만물의 생성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논의는 인간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됐는데요. 오행은 인간 사회의 윤리인 오상, 즉 인의 예지신에 배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한 천병사상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이때 전개된 논의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시황의 시대를 지나며 책을 불사르고 유학자들을 묻어버린 이른바 둔서객류를 겪었기 때문이지요. 교수님, 그러면 당시 논의를 파악할 방법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진나라가 망한 이후 유학에 관한 복구 작업이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남자, 후한서의 오행지, 진서의 천문지 등을 통해 우주론과 천문관을 가늠하는 정도지요. 특히 후한서의 오행지는 군주와 신하의 잘못된 정치 등을 목화, 토금수 오행의 변화와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설과 천명은 아직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세기쯤 유학자 주도니는 태극도설에 육아의 윤리관과 우주생성론을 결합해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인합일설을 제시했는데요. 그의 논의는 사회 윤리로 떠오르고 급기야 통치 이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후 육아의 학자들, 특히 주인은 이 태극도설을 해석하고 주석을 덧붙이며 오류를 바로잡고 논의를 정비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조선에서도 역시 주의의 논의는 유학자의 중심 주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조선의 유학자들은 음양오행으로 자연과 우주와 인간 사회가 이루는 연관,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윤리적 함의를 해석하는 것이 선비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과학혁명 이전
동서양 모두 나름대로 자연을 이해하는 체계가 있었음을 확인해 봤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 관한 논의를 모두 변증으로 집대성했는데요. 자연계의 생성과 소멸,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원소와 완벽한 등속 원운동을 보이는 천상계의 제5원소로 자연이 구성되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계의 만물과 수많은 변화는 이 4개의 원소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만들어낸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그리고 원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운동의 방향에도 관심을 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성과 소멸, 운동의 시작과 끝에 대한 사색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동양 전통의 자연관은 음양과 오행으로 설명되는데요. 자연물 가운데 생명이 밀접한 관계를 지닌 특징적인 기운으로 만물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운은 생성과 소멸의 설명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변화의 양상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학혁명 이전의 자연에 대한 이해는 경험적 혹은 상식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적이라는 점은 같지만 서로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서양의 근본 물질은 유기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식 틀이 자연의 물질과 운동에 우선합니다. 그 때문에 운동을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로 맞추려 할 뿐만 아니라 중세에서는 성경과 일치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동양의 오행은 기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오행이 조화를 이룬 자연은 인간 사회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동서양의 자연과는 유기적 연결의 여부와 더불어 자연 이해 태도와 연결되는데요. 서양에서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원소 자체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사고할 여지가 남아있죠. 반대로 동양에서는 인간,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스스로 그러하다, 즉 자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 자체를 객관화해 관찰하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과 물질 세계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체계는 이 두 문명권의 지식체계의 조화 또는 상호 융합이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17세기 이후 교류가 시작됐고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한편을 몰아내고 배제하고 해체하고 대체하는 과정을 겪지요. 무력까지 동원된 서양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도 동양의 서양 자연관 수용이 쉽지 않았던 것은 뿌리 깊은 동양의 자연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유교 국가 조선의 관상 수시와 의학의 발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